지금까지 봐왔던 우리가 경기 순환하고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성장이라고 고금리라는 단어는요, 두 개가 사실 어울릴 수가 없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2008년도에 이제 서브프라임 많이 회자를 시키시는데 저는 그보다는 더 앞에 2001년도, 2년도 나타났던 닷컴 버블 붕괴잖아요. 그때랑 조금 더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패턴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게 이렇게 예쁘게 들어왔으니까 오늘 모신 분은 증권사에서 이제 애널리스트로도 근무하셨고요. 현재는 우리은행에서 금리와 외환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코노미스트시죠. 최진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부의 흐름은 반복된다. 경기는 어떻게 움직이나 경제를 알면 투자 시계가 보인다. 뭐 이런 책을 내셨는데 마침 요즘 우리가 이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경기 순환. 예.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에 대한 많은 두려움들이 있는데 일단 그 부분 한번 좀 먼저 질문드리죠. 예. 지금 경기 침체가 왔다 이미 이런 분도 있고 올 것이다. 그러나 강도가 또 약하다 강하다 서로 의견들이 달라요. 예. 우리 박사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나요? 경기 침체라는 것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기술적으로는 뭐 한 2개 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오는 경우 뭐 그런 경우를 경기 침체라고 정의는 하는데요. 뭐 그렇게 딱 성장률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바로 경기 침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항상 사후적으로 이제 이 시간을 돌아봤을 때 다른 지표들과 함께 보니까 이때가 경기 침체였다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판단을 내리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렇게 확답을 원하시는 분한테 약간 실망스러운 대답을 했었는데 저는 그냥 앰비기어스, 약간 애매모호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제를 분석할 때 저는 이제 가장 큰 툴을 항상 공급과 이제 수요 측면에서 이렇게 놓고 보는데요. 공급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기업들의 이런 경기들 알 수가 있겠죠. 기업 쪽의 이런 경기들은 확실히 조금 화랑이다라는 느낌보다는 침체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미국의 수요는 지금 너무 센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약한 공급이 수요를 따라 붙을 것이냐, 아니면 너무 강한 수요가 약한 공급 쪽으로 따라 붙을 것이냐,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고 이것이 중간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러한 이제 가정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또는 오더라도 그것이 마일드할 것이냐, 아니면 굉장히 시리어스할 것이냐, 이제 이렇게 판단이 나눠지는 그런 성향을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사실 그 SVB 은행의 파산 이 이후에 또 CS로 이어지는 일련의 상황들 때문에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유동성 공급을 갑자기 할 수밖에 없는 연준의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를 아주 그냥 급속히 진행시키는 그 트리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경기 침체라는 것은 항상 자연적으로 왔다기보다는 경기가 좀 화랑을 보이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이클에서요, 경기가 화랑을 보이고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를 막 인상해 가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파산이 항상 동반됐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기가 이렇게 서서히 꺾어 나가다가 정말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경제 주들이 이제 파산 선언을 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데, 제 생각에 이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금융시장에서 돌고 있는 이 금융경기랑 실물시장에서 돌고 있는 우리가 실제 경기랑 이 양쪽을 이어주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항상 건전하게 되면 금리가 막 올라가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버텨내는 힘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금융기관이 버텨내지 못하고 빵 터지는 경우에는 금융시장에서 나타난 악재들이 실물시장까지 다시 해서 번지고, 이것들이 다시 금융시장을 또 악화시키고, 이런 악순환의 굴레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은행권 위기는 상당히 좀 안 좋은 부정적인 그런 뉴스임은 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떻습니까? 경기 순환이라는 측면. 일단 우리가 경기 순환이라는 거는 그 경기가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이걸 단순히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아무래도 그래도 이 방송을 이렇게 즐겨서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나름대로 이제 경기 판단을 하시는 그런 본인들만의 그 노하우나 그런 게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부? 그렇지 우리 않고 일반인들은 아직은 예. 그렇게까지 다 모르죠. 그냥 경기가 좋은가 보다, 뭐 경기가 그렇죠. 아주 나쁜가 보다, 그러면 이제 좀 좋아질 때가 가까웠나? 뭐 이 정도. 좋다 그러면 이제 곧 나빠질 때가 언제쯤 올까? 요 정도죠. 그렇죠. 예. 제가
여기 올 때도 이제 택시 타고 왔는데 택시 탈 때 그 기사님들께서 라디오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에 대해서 막 이제 여의도 가시냐고 그러면서 막 읊으시는데 정말 그 나름대로의 인디케이터들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뭐 그래서 그 영업 현장 그리고 실전에서 뛰어가는 그 경기의 최일선에 계신 분들은 항상 되게 좀 리스펙트하는 편인데요. 지금 경기 순환은요, 약간 지금까지 봐왔던 우리가 경기 순환하고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타났던 대부분의 경기 침체들은요, 수요 측면에서 먼저 부러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수요 측면이 부러지면서 경기 침체가 나타날 때는 보통은 디플레이션이 함께 동반이 됐습니다. 네. 경기가 안 좋아진 만큼 물가도 같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은 경기가 뭐 침체인지 아닌지 그건 나중에 뭐 정답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느끼는 표면적으로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경기가 좋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물론 상승률이 이제 조금씩 내려오고는 있지만 그래서 경기가 둔화되는 것과 인플레이션이라고 이런 부조화된 조합이 지금 나타났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나타났던 그 바로 그 원인은 코로나19가 촉발했던 저는 공급 측면의 쇼크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기 순환의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뭐 앰비기어스 아메리카다, 또 앰비기어스 조금 어려워요, 한국말로.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세계 경제를 계속 좌지우지하는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경기가 리세션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단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일각에서 나오잖아요. 앞으로 랜딩이 굉장히 하드하게 할 것이냐, 소프트하게 할 것이냐, 또는 노랜딩을 할 것이냐 이런 시나리오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지금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 이미 가정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기 때문에 이렇게 꺾이느냐, 천천히 꺾이느냐, 아니면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가느냐 이러한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가 지금 꺾이려고 하는 그 신호가 지금 미국 은행권에서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경기 침체를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자로서 이러한 지점에서 투자에 관련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까? 지금은 투자를 할 때입니까? 오히려 투자 비중을 줄여야 될 때입니까? 그 질문을 제가 참 많이 받는데요. 그 질문을 어떤 분이 하시냐에 따라서 저는 조금 대답을 다르게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문가 마켓에서 일을 하는 금융시장에서 지금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물론 그런 분들은 뭐 다 전문가 분들이시니까 자기만의 이제 그 뷰를 다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금융시장을 그냥 재테크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냥 가끔 한 번씩 보시는 이런 분들께서는 투자를 일단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질문을 저는 좀 이렇게 역으로 드리고 싶어요. 다음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얼마가 나와서 연준이 뭐 25p를 인상하느냐 마느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는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 고민인 거예요. 여기에 발을 담글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의 뭐 깊이를 떠나서 그냥 직업적으로 이런 데다가 시간을 많이 쏟으실 수 없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전 조금 더 큰 질문 한번 역으로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지금 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고 그리고 저도 아까 말했지만 경기하고 물가라는 것이 부조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언론 매체에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저성장 시대 고금리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것을 많이 물어보는데 저성장이라고 고금리라는 단어는요. 두 개가 사실 어울릴 수가 없는 단어이거든요. 저는 이 둘 중에 단어 하나가 지금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저금리라는 것이 틀렸던지 또는 이 고금리라는 것이 틀렸던지 둘 중에 하나 틀렸을 가능성이 있겠죠. 저성장이 틀렸던지 그렇죠. 고금리가 둘 중에 하나가 틀렸던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히 조정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금리가 맞다면 이 고금리에 맞는 성장성이 올라오는 분명히 그런 국민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주식 사줘야 되는 거죠. 성장성을 먹고 사는 이제 특정 섹터라든지 뭐 그런 건 이제 부차적인 이제 그런 선택의 문제로 가져가시더라도 주식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 지금 고금리라고 하는 이것이 틀렸다라고 한다면 저성장 시대에 맞게끔 금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지금 그림 높잖아요. 그러면 채권 사셔야 되는 거죠. 금리가 떨어질수록 채권 가격 그 수익률은 커지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것을 믿느냐
여기에 이제 투자자의 선택이 달려 있는 건데, 네. 근데 일단 이 전제는 동의를 하시나요? 일단 지금은 금리 상황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 왜? 인플레이션은 하방으로 이미 꺾이기 시작했고 금리는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우리 어떤 자산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는 네. 작년에 0에서 갑자기 뭐 4%대 이상으로 몇 배 뛰어버렸으니까 뭐 충격이 컸지만 이런 의견은 동의하세요? 그 반은 동의하고 반은 반대하는데요. 일단 뭐 그냥 팩트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물가 상승률이 작년 6월에 이제 9%대까지 올라갔다가 쭉쭉쭉 내려서 지금 6%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상승률은 피크가 타고 내려온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물가가 어떻게 갈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이제 물가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내려갈 거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히 내려간다기보다는 지금 내려가는 것에 지금 한 기여도로 따지게 되면 한 70% 이상은 기저효과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기저효과는 올해 이제 6월 달이 넘어가게 되면 기저효과는 이제 사라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기비 그 증가율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전기비 증가율이 코로나 이전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 평균이 0.1에서 0.2 정도였어요. 네.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것이 0.5, 0.4 또는 0.7까지 올라갔고요. 만약에 6월 달 가서 전기비 증가율이 0.1, 0.2까지 다시 낮아지는, 즉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봤던 그런 현상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물가가 쭉쭉쭉 더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 나타났던 이 높은 전기비 증가율 자체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하반기서부터는 물가가 옆으로 이렇게 기어가거나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변동성이라든지 어떤 시장의 충격은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가는 시점쯤에 한 번은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견들도 좀 많긴 하더라고요. 금리가 우리가 인상됐던 것처럼 혹은 그 인상하기 전에 그 제로 금리에 가까운 근처까지 뚝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횡보할 것이다. 네. 그 금리가 횡보한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율도 어느 지점에선가 횡보한다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내릴 수가 없다는 예.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 시점이 올해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인플레이션이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연준이 작년에도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이유를 공급단의 문제로 잡았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다 해결되는 거. 지금도 거기에는 뭐 동의를 하죠. 예. 아직까지도. 그렇다면 이 공급단의 문제로 이렇게까지 인플레이션이 오래 걸릴까 꺾이는데 이런 의문 가질 수 있지 않나요? 예, 연준이 일단은 그 물가가 올라가기 막 시작할 때 작년 이제 상반기죠. 그때는 뭐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시작이 되면서 유가가 막 130달러가 가고 막 하니까 공급 측면의 기여도가 훨씬 더 컸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분명히 공급 측면의 기여도는 유가가 좀 낮아진 효과로 인해서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줄어들고 있는 게 뭐냐면 수요 측면 압력입니다. 이 수요는 어디서 오냐면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써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려면 돈을 잘 벌어야겠죠. 그런데 미국의 지금 실업률은 아시다시피 뭐 한 3.4%까지 갔다가 3.6으로 다시 올라온 상태고요. 그리고 구인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6% 중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실업자 한 명당 열려 있는 직업 개수가 일자리 개수가 한 2개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아무나 다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기업 쪽에서는 또 어느 한편에서는 사람을 못 구해서도 난리라는 거죠. 이렇게 노동시장이 좀 뜨겁다 보니까 거기서 임금 상승률이 계속 높아지고 그런 것들이 수요를 막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데이터들을 보시게 되면 다행히 우려하는 것만큼 임금 상승률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수요력이 계속해서 세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다시 균형점을 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가고는 있습니다만 그 시간이 뭐 단기간에 한두 달 내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 그 SVB 은행 파산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이러한 현상들, 그러니까 특히 이 중소은행들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신규 대출이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가게에 대한 여러 가지 대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축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기업의 활동 경영 여기에 이제 어려움이 찾아올 거고 역시 뭐 해고 이런 것들이 증가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고용이 뚝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의견들도 요즘 있거든요. 예. 동의하시나요? 그것도 예,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어느 정도라고 애매모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세상에 확정적인 답은 없거든요.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죠. 일단은 뭐 파산한 그 거기가 SVB죠. SVB 네. 실리콘밸리 은행이잖아요. 한마디로 그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화되어 있는 그런 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데서 이제
금융기관이 이제 쓰러져 나갔기 때문에 그 여파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면 뭐 우리가 모두 알만한 그런 빅테크 기업들에서 계속해서 뭐 사람을 이제 쫓겨내고 있다. 이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IT라고 하는 그 산업이 미국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뭐 3% 미만 정도로 제가 대충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그런 실업자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다시 또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다른 기업으로 또 이직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인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재들이죠. 빅테크에서 일할 만한 사람들은요. 그렇죠. 누구나 탐내는. 예. 또 구조적인 건 뭐냐면은 물론 그런 분들이 나와서 지금 비어 있는 일자리로 반드시 바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고용 시장은 베버리지 커브라는 게 약간 이렇게 지금 무상향돼 있거든요.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의 노동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일종의 이제 그 미스매치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인재들이 나와서 지금 비어 있는 일자리는 대부분 이런 데예요. 그 맥도날드에서 그분들 비하하는 게 아니고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만든다거나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탄다든지 이런 단순 노무직에 좀 종사하시는 이제 그런 일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 자기 빅테크 기업에서 연봉을 막 많이 받던 그런 분들이 나와서 잠깐 쉬면서 뭐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생계가 급해서 그런 데 가서 일을 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미국 사회에서 아무래도 그 단순 노무직을 계속해서 유지해왔던 그런 일자리들은 대부분 다 이민자들이 많이 채워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민자들이 많이 유입이 좀 줄었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뭐 미국에서 그동안 이민자들 받는 것을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받아왔고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결국은 지금 저임금 일자리가 비어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약간 저하시키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물론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났고 다시 개방을 했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이민자들이 이제 충분히 다시 돌아오고 그런 이제 빅테크 기업에서 해고되시는 분들이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경기가 주면 다시 또 돌아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현상들을 모두 다 감안을 하게 된다면 SVB 파산이라든지 그런 은행들 파산이 분명히 고용시장에 어느 정도 충격을 가하겠지만 그것이 굉장히 급격한 실업률 상승으로 굉장히 급진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번에 갑작스럽게 터졌던 거라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미국에서 문제가 먼저 터질 줄은 몰랐잖아요. 우리 신흥국이 됐든 뭐 중국이 됐든 그렇죠. 뭐 다른 유럽이 됐든 이런 쪽에서 어떤 뭐 블랙스완 같은 요소가 터지면 터질까 이런 생각을 했었지 미국에서 먼저 그랬기 때문에 더 많이 놀랬던 것 같은데 근데 또 반면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미국이 가장 경기가 좋다고 얘기하는 그 미국에서조차 이런 상황이라면 신흥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 혹은 또 안 좋은 다른 밝혀지지 않은 많은 은행들의 문제가 계속해서 터지지 않겠느냐에 대한 의견. 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을 아예 닫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요. 분명히 미국에서 먼저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하면요. 그 문제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약한 부분에서 또 이렇게 파동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SB 파산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바로 이제 유럽에서 크레딧 스위스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이 두 개는 어떤 전통적인 경로, 그러니까 이 같이 은행 간의 크로스보더 클레임이 그러니까 서로 이제 대출해 주는 그런 채권 채무 관계가 얽혀 있어서 난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이제 SBV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위험한도 없나 찾아보다 보니까 CS도 위험해 보이네라고 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우려가 많이 반영돼서 나타난 문제이지 어떤 그런 금전적인 관계가 채권 채무 관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분명히 이제 SVB가 터지고 나면 은행 내에서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지방 이제 중소은행이라든지 그런 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이제 좀 돌발 상황이잖아요. 예.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우리 지금의 현재 경기 순환 여기에 어떤 그 변화를 주는 요소가 되지는 않을까요? 굉장히 큰 요소입니다. 경기 순환이라는 거는요, 경기적인 요소 그리고 경기 외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이 은행권의 불안 자체도 뭐 금리에서 시작을 된 거니까요. 경기 외적이라고 보기도 약간 애매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은행권 리스크가 빵 터져서 정말 이제 시스템 리스크, 그러니까 유동성 리스크가 지금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시스템 리스크를 전혀 무시하고 연준이나 다른 이제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지는 못할 거예요. 분명히 금리 인상을 막는 효과로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 같은 일반 가게 입장에서는 금리 부담이 조금 낮아지니까 그만큼 소비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겠죠. 그러면서 지금 실물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금리를 낮춤으로써 이 실물 경기의 어쩌면 하방 경제를 조금 보장해주고
경기가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좀 응축시키는 그런 기간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요소도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더 이상 연준이 금리 인상을 못하는 동결 혹은 이제 인하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것은 투자자에게 유리한 상황입니까? 아니면은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얼마나 안 좋으면 저럴까에 대한 그렇죠. 그 상황 인식, 이것이 또 오히려 투자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예. 뭐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요. 네. 그 동전의 양면처럼 이게 항상 이제 경제나 이제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일들은요, 모두 다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그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이제 그 관점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만약에 그 은행권 위기가 조금 더 확산이 돼서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고 인하로 가겠다는 시그널을 만약에 발산한다면 그것은 일단은 금리가 내려가는 거니까 채권한테는 무조건 좋은 거죠.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채권은 무조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도 최근 한 1, 2주 동안 엄청나게 많이 빠르게 내렸잖아요. 채권한테는 좋은데 주식은 약간 아리까리해요. 작년에 주가가 하락을 한 건 분명히 연준이 금리를 너무 공격적으로 올리니까 주가가 깨진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주가가 반등할 거냐? 물론 뭐 기술적으로 가격 밸류에이션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한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 경쟁의 그로스가 안 좋은 상태에서 그로스가 안 좋다는 거는 기업의 이익이라는 것도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리고 금융위기 때하고는 다르게 지금은 물가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 쪽의 주식 쪽은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유사한 사례는 지금 많은 분들이 2008년도 이제 서브프라임 많이 회자를 시키시는데 네. 저는 그보다는 더 앞에 2001년도 2년도 나타났던 닷컴 버블 붕괴 있잖아요. 그때를 조금 한번 상황을 굳이 두 개를 놓고 보자면 그때랑 조금 더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닷컴 버블이 터졌잖아요. 네. 그때 벤처라고 불렀던 기업들이 지금은 스타트업인 거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때 보시게 되면은 분명히 금리를 내리면서 채권은 괜찮았었는데 주식은 그렇게 썩 재미가 없었습니다. 금리를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네. 그 상황이 일단 버블이 터진 다음에 내렸었던 거죠. 예. 예. 그때는 고금리 때문에 일단은 터졌던 거고. 네. 네. 자산의 버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도 좀 그렇게 좀 비슷하게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렇다면 정리를 해서 경기 순환 흐름상 지금은 채권은 확실하게 투자할 만한 때이다로 답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주식 투자는 주식 투자는 약간 애매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자료를 좀 보시게 되면요. 여기 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여기 왼쪽에 보시는 이 그림은 뭐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이면은 구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그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그림이에요. Y축, 그러니까 이 세로축이 성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X축가 인플레이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이 강화되고 인플레이션이 강화되는 약화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의 국면의 조합이 돼요. 그런데 요 사이클을 요거는 이제 개념적인 거고요. 실제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요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요 오른쪽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코로나 이후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2021년 1월부터 최근인 23년 2월까지 놓고 봤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쭉쭉쭉쭉 돌아서 굉장히 예쁘게 시계 모양으로 돌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코스피의 고점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1년 상반기였죠. 네. 그 구간이 언제입니까? 이때죠. 스탁이 우위인 구간 21년 6월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주식 투자가 굉장히 재밌는 그런 구간이었었고요. 그리고 21년 하반기를 지나가면서부터 22년 1월, 1월, 3월 달까지는 요 국면이죠. 즉 커머디티가 우위인 국면입니다. 작년 이제 요맘때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 물론 작년 요맘때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유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그때 전장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 국면에서는 커머디티가 좀 위에 있는 그런 국면이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물가가 더 올라가다가 미국 물가가 지금 9%를 찍고 쭉 내려오면서 경기도 같이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23년 2월에 지금 여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패턴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게 이렇게 예쁘게 들어왔으니까 이거 앞으로 이렇게 가서 즉 여기 채권이 우위인 이쪽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기대를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다만 여기서 지금까지 이렇게 예쁘게 보았던 이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렇게 딱 들어갈지 아니면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갈지 아니면 또다시 이렇게 갈지 그거는 아직까지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크게 봤을 때 중기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지금 요 현금 우위인 구간을 지나서 채권 우위인 기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메리트는 분명히 높은 거 맞다. 근데 다만 금리가 너무 빨리 내렸기 때문에 지금 이 레벨에서 사시기보다는 금리가 오를 때마다 분할 매수 하시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기 채권을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 사이클은 주식의 우인 구간이 또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조금 투자 시기를 길게 잡으신다면 깨질 때마다 주식을 조금씩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지금 같습니다.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조금씩 빠질 때마다 담아나가고 예. 채권은 오를 때마다 담아나가고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될 때이다. 네. 경기 흐름상 네. 보면 네, 알겠습니다.